우리 서연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고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인걸요. 그럼 엄마,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이것 봐라. 집안 맡겠다더니 버르장머리까지 없어졌어? 니까지 게 감히 내 아들 밥을 굶겨?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서연 어디 있어? 이서연 어디 있냐고. 고요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복판. 최첨단 IT 기업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복도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간밤의 피로로 뭉쳤던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신성한 직장에까지 와서 타인의 이름을 고래고래 외치며 이런 소란을 피우는지 의아했다. 나는 하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숨을 멈췄다.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 그곳에 있었다. 바로 나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회사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나를 찾고 있었다. 어?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냐?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 해서요. 무슨 일이긴, 너 보러 왔지. 내가 내 며느리 회사에 찾아오는 게 법으로 금지라도 되어 있더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지.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네가 저지른 짓이야도 기가 막히고 괘씸해서 두 발로 직접 온 것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또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어쭈,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도 못 잡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다그치실 만큼 큰 잘못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그동안 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알겠다. 사람을 이따위로 얕보고 무시하니까 집에 있는 남편 아침밥도 굶기고 출근했겠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까지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모습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곳 주소는 어떻게 아셨을까?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고작 내가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밀려왔다. 실로 어처중이 없는 이유였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창 바쁘게 일하는 며느리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멀쩡히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보다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아들의 아침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기가 막혔다. 그럼 지금 제가 준서 씨 아침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준서가 아침도 못 먹고 속을 텅 비운 채 굶었다는데 내가 어미로서 그걸 어떻게 참고만 있니? 내 아들이 그런 푸대접을 받는 걸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그깟 아침밥 한 끼가 뭐라고? 이런 소동까지 벌이시냐고요? 뭐? 이런 소동? 그럼 너는 네 서방 굶겨놓고도 지금 잘했다는 거냐? 그게 왜 전부 제 책임인가요? 제가 남편 아침밥 차려주는 보모인가요? 아니면 준서 씨가 이제 겨우 3살 먹은 어린애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팔다리라도 불편한가요? 이게 아주 작정하고 나랑 붙어보겠다 이거지? 아내라면 아내답게 남편 내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내팽개치고 어디서 그런 되바라진 막말을 해? 지금 막말은 어머니께서 제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안 차려주면 그 사람이 굶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면 자기 손으로 직접 차려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30 넘은 성인 남성이 자기 아침밥 하나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할 이유가 대체 뭔데요? 저는 어머니도 그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뇌까지 게 어디서 불평불만을 늘어놔? 아, 그래. 네가 본래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거지.
예전에 너희 집이 우리보다 좀 산다고 은근히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그 못된 버릇 아직도 못 고치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네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회사로 도망치듯 나온 거구나. 어머니,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저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입 닥쳐. 이년아, 감히 네 주제에 내 아들을 무시해? 네 처지를 알아야지. 망한 집안 딸년이 눈치껏 기어다닐 줄도 모르는 거야. 뭐야? 어디 뺨이라도 한 대 후려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테냐? 내가 너무나도 정당한 말을 한 탓이었을까.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 태도에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 역시 회사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 할 말은 해야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망한 집안 딸 주제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존심을 꺾지 않는 내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건지 기어이 고성을 지르며 내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 손은 정확히 내 뺨에 꽂혔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조차 맞아본 적 없었다. 그런 내가 난생 처음 타인에게 뺨을 맞자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더 컸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치욕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본래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물질적인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인 여유만큼이나 마음의 여유도 넓고 깊은 분들이셨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하신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고 덕분에 나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굳건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아무런 결핍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바쁘셨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셨다. 그래서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 외출을 하곤 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는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셨다. 그때의 경험과 기억들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그 외에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고 부모님은 늘 나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곤 했다. 식탁 위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고 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주고자 노력하셨다. 서연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족이요? 그렇지. 가족도 무척 소중하지. 그럼 가족 말고 다른 건? 글쎄요. 돈 아닐까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슬프잖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아니야, 서연아.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엄마가 매번 기부하시는 것처럼요? 그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누면 좋은 거란다. 그럼 언젠가 그 행복이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자선단체를 통해 물품이나 성금을 기부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베풀고 나누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어릴 적에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장하면서 나 역시 그 뜻을 깨닫고 부모님처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분에 사랑받는 법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나는 나 역시 부모님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 평생을 함께할 다정한 사람을 만나 엄마 아빠처럼 좋은 배우자가 되고 우리 남매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아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우연히 참석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남편. 박준서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나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었다. 대화가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고생도 많이 했다고 했다.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게다가 내가 늘 꿈꿔왔던 배우자의 모습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의 사소한 취향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모습에 나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나는 언제나 나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의 따뜻한 모습에 반해 오직 그 사람의 성품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남편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 그의 직업이나 재력, 집안 배경 같은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사위 또한 아들이라며 그를 친아들처럼 품어주셨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분당에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하며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 또한 부잣집 딸인 나를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하면서도 내게 잘해주려고 무던히 애쓰셨다. 어머니는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란 나를 귀한 공주님처럼 대하셨고 시댁에 가면 설거지 한번 못하게 하셨다. 어머 세아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왜 고무장갑을 끼고 있니? 설거지 좀 하려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귀한 며느리 손에 물 묻히면 내가 벌 받는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서 편히 쉬어라. 응?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한 식구인데 제가 도와야죠. 어머님께서 맛있는 음식 해주셨으니까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안 된다 안 돼. 너는 우리 집 귀한 며느리잖니. 결혼 전에는 이런 거 손에 잡아본 적도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마음 편히 있겠니? 나야 이런 일이 익숙하니 금방 하면 되지만 너는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이겠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더 바라면 안 되지. 어머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늘 미안하셨는지 내게 좀처럼 일을 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고 과일을 깎아주셨으며 평소에는 남편에게 나를 잘 보살펴주라고 신신당부하시곤 했다. 그런 어머님이 가끔은 너무 과도하게 나와 우리 집안을 어려워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어머님께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살림에 서툰 내가 먼저 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김장이나 명절 때는 항상 연차를 내고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자 했다. 물론 그래봐야 어머님이 나를 부려먹지는 못하셨지만 말이다. 어머니, 저도 뭐 시켜주세요. 뭐부터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이고, 괜찮다. 내가 다 하면 되는데. 너는 그냥 거실에 가서 편히 쉬고 있으렴.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온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서툴러도 열심히 해볼 테니 믿고 한번 시켜봐 주세요. 네? 그래도 귀한 집안 따님한테 뭘 시키기가 참 그렇구나. 너희 부모님께서도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 텐데 내가 그런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되나 싶어서. 에이, 그게 뭐 부려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죠.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매번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도 참 곱구나.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맙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너처럼 착한 아이가 들어왔는지. 내가 며느리 복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그 흔하다는 시집살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다정한 남편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지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던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낀 나는
며느리로서 더 잘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봐야 살림 솜씨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물이나 용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 뿐이었지만 내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 역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평온하고 완벽해 보였던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내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친정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아버지를 위로했고 아버지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괴로워하셨다. 부모님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나는 난생 처음 느끼는 거대한 좌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상철 아저씨가 사라졌다니요? 아니죠?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요?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단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모양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요? 우리는 이대로 그 빚을 전부 떠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다, 서연아.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직 기회는 있으니 노력하면 회사는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걱정 말라며 우리를 안심시키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회사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조차 어려워졌다. 책임감이 강하셨던 아버지는 직원들에게만큼은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사비를 털어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셨지만 그 덕에 부모님의 고생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부모님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서초동 집까지 내놓으셔야 했고 빚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게 되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셨던 듯. 결국 몇 개월 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다.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재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 오열하시다. 쓰러지기까지 하셨고 유학 중 급히 귀국한 남동생 현우도 나도 아버지의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사실이었다.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너는 이제 이씨 집안 딸이 아니라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인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똑바로 처신해. 이제 네 식구는 우리뿐이야. 알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친정하고 연이라도 끊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쓸데없이 그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소리다. 너는 시집 온 사람이고 이제 네 아버지도 안 계시니 너희 어머니는 네 동생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러니까 괜히 그 집에 돈 갖다 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야. 이제 받을 것도 없는 친정 챙겨서 뭐 하겠니? 안 그러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며 위로인지 떠보기인지 모를 말로 나를 대하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자 그때부터 대놓고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돈도 없는 친정에 잘할 생각 말라느니 이제 시댁 귀신으로 살라느니 내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시어머니로 돌변해 있었다. 야,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냐? 어머니, 오셨어요? 네가 이렇게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준서가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잖니. 남편 저녁 시간 전에는 집에 칼같이 들어왔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 이제 막 퇴근했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좀 해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라도 떠는 모양이지? 그렇게 일해봐야 쥐꼬리만큼 벌 텐데. 그래서 지금 남편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냐?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지압이랑 시어미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냐고.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회사 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지 마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 이제 돈 없는 집안인이 나가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지. 그런데 일은 그렇다 치고 살림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내가 너 없을 때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가관이더라. 너는 집을 이따위로 해놓고 일을 다니는 거냐? 그럴 거면 차라리 회사에서 먹고 자지. 그러니?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못 견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 못 살아요. 그리고 살림은 왜 저 혼자 다 해야 하나요? 남편도 같이 사는 집인데 함께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이 기집애가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우리 집 귀한 아들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너같이 망한 집안 딸려는 하녀 노릇이라도 감지덕지해야지. 내까짓 게 어디 가서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옛날 좋았던 시절 생각하며 헛바람 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와 내 집안을 모욕하며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애원하듯 도움을 청했다. 내가 당신을 믿고 결혼했으니 당신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변한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이 잘 살 때는 아들 같은 사위를 자처하던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친정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나를 아내로 대접해주지도 않았다. 돈 없어진 내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남편은 시어머니 못지않게 나를 무시했다.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잘못이라며 내 탓을 했다. 너는 대체 왜 그래? 여자가 왜 어른 비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매번 이런 소란을 만들어? 어? 지금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저런 억지를 부리고 나를 괜히 괴롭히시는데 내가 그걸 전부 참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 참아야지. 좀 참으면 어디가 덧나냐. 남들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해. 그러는 당신은 당신 아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 말리거나 내 앞에 나서준 적 있냐고 물었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당신 집안 망한 거 사실이잖아. 언제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더니 돈 잃고 아버지 잃고 아주 꼴 좋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지금 아내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내가 언제 자랑을 해댔어? 나는 남들 앞에서 돈 자랑이나 집안 자랑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맨날 이게 좋다느니, 저걸 해봤다느니, 먹어봤다느니, 사주겠다느니. 우리 집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엄마랑 내 앞에서 돈 자랑했잖아. 그게 어떻게 자랑이야? 내 남편, 내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하고 지원해드린 게 돈 자랑이라는 소리야? 그때는 좋다고 받기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당신 정말 기가 막힌다. 그것도 여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네가 지금 볼 게 뭐가 있는데? 돈 말고는 볼 것도 없었는데 말이야. A씨 로또인 줄 알았더니 결국 꽝을 뽑았네. 꽝을.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둘 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으면 가장 힘들 때 서로를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가뜩이나 힘든 내게 더욱더 깊은 상처를 주고 멸시하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다. 더 이상 회사가 다니기 싫어졌다며 내게 상의 한마디 없이 사표를 내버린 것이다. 맞벌이로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니 재정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이제 더 이상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데 남편은 대체 뭘 믿고 저런 무책임한 짓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내가 혼자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커녕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당연하다는 듯 나를 무시했다. 아, 진짜 먹을 것 하나 없네. 반찬이 이게 다야? 뭐 좀 제대로 먹을 만한 걸 차려놔야지. 부잣집 딸이었다는 애가 살림 센스는 진짜 꽝이라니까. 그러는 당신은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건강과 영양 생각해서 균형 있게 맞춘 식단이니까 그냥 좀 먹어. 맛있다고 몸에 나쁜 것만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해먹지 그래? 당신도 손 있고 발 있잖아. 뭐? 이게 진짜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나 바빠. 출근해야 하니까 더 할 말 있으면 차라리 문자로 해. 당신이랑 아침부터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는 지각하겠어. 남편이 그럴 때마다 나는 비참해지는 심정을 억지로 짓눌러야 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생활비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남편은 내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더 괴롭히기만 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든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세심했던 그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어이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내 뺨을 때린 것이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야 넌? 아, 망한 집 아들 아니셔?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 몸에 손대지 마시죠. 네, 누나가 돈도 없는 주제에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길래 내가 버릇을 좀 고치러 온 거다. 망한 집 딸이면 고분고분 남편이나 잘 챙길 것이지 감히 지 앞에 아침 식사를 걸러? 이 고약한 버릇을 어디서 배웠겠냐? 평생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온 네 어미가 가르쳤겠지. 근데 이걸 어쩌나. 너희 이제 부자 아니잖아. 그럼 이제라도 똑바로 배워야 할 것 아니냐. 사부인께서는 여기가 어디인 줄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누리온 AI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서연 팀장은 저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 지금 제 회사 복도에서 제 직원의 뺨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회사 대표라니. 내 아버지 회사 망하고 죽은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든 안 믿든 그건 자유지만 믿으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회사 대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 동생 현우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마친 수재였다. 어릴 적부터 특출나게 머리가 좋았던 동생은 본래 돈이나 사업에는 큰 욕심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돌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어 얼마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나는 그런 동생의 일을 돕기 위해 동생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 찾아와 그런 끔찍한 행패를 부렸고 마침 그 모습을 동생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보안팀, 당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복도 CCTV 영상 즉시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목격자들도 있고 명백한 폭행이니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네가 정말 여기 회사 대표라는 거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신지 모르겠지만 자꾸 반말하지 마시죠. 저는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는 변호사 있으면 부르시든가 아니면 경찰서 가서 조사나 잘 받으세요. 자, 잠깐만. 오해야. 아니, 오해입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괘씸해서 좀 혼을 내주려고 했던 거지 정말로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건 좀 아니지. 가족이라니 말 조심하시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내 가족으로 둔 적 없으니까 오늘 당신이 한 짓을 보니 그동안 우리 누나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지 눈에 선하네요. 우리 누나가 당신들한테 그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며느리를 때리고 모욕해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는 불쌍한 우리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할 생각 추호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누나를 그 지옥 같은 집에 두지 않을 겁니다. 이혼하면 우리 누나도 그 집 식구 아니니까 우리도 완벽한 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내 앞에서 감히 가족 운운하지 마십시오. 동생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벌레 보듯 무시하더니 내 동생이 잘 나가는 IT 기업 대표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돌변하는 그 태도에 나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치졸하고 간사할 수 있는지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를 폭행한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되고 나도 진술을 위해 동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상황을 목격했던 몇몇 회사 직원들과 나의 진술이 끝나고서야 나는 동생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누나? 그동안 그 집에서 그런 대접받고 살았던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미안해. 나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가뜩이나 엄마도 너도 다 힘든데 우리 가족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왜 누나가 미안해.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그 인간들이지. 그래도 내가 못나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서 누나 잘못 아니야. 우리 누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까. 누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몰랐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 아니야. 누나 괜찮아. 아버지까지 안 계신데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 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해? 누나는 내 짐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누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제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오늘 일로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나 이혼할 거야, 현우야. 그러니 이제라도 나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누나가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내가 무조건 도울 거야. 국내 최고로 펀 변호사들로 누나 이혼 소송 준비할게. 누나, 이제 그 끔찍한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자. 그렇게 나는 동생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사실 이혼이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행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가뜩이나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일으키느라 고생하는 동생에게 못난 누나가 되지는 않을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날의 일을 겪으며 나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갑자기 내게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느니, 돈이 좀 생기니 남편을 버리려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였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자신만만해 하더니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자 갑자기 초조해졌는지 내게 애원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좋게 해결하자. 왜? 내가 소송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나?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망해서 빈털터리인 줄 알았던 내가 갑자기 비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걸 보니 이제야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혼이라니.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아직 다시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우리가 좋게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는 당신이 전부 걷어차 버렸잖아.
아니, 당신 어머니가 망쳐놓은 건가? 당신 어머니가 판교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뺨을 때리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이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당하고 나니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야. 당신들한테 겨우 그딴 취급이나 받으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신 건 아니거든. 그건 엄마가 실수하신 거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옛날 분이시라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왜 내가 계속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변호사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까지 이 일을 알게 돼서 내가 소송 준비를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됐거든. 나야 당신한테 예정이라도 남아있겠지만 내 동생은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직접 보고 동생이 단단히 화가 나서 말이야.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가장으로서 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나 봐. 비싼 변호사들까지 대동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내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은 뒤늦게나마 내게 사죄를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사과 역시 진심은 아니었는지 내가 용서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아, 동생이 좀 잘 나가게 되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해지셨나 봐? 하긴 당신 원래 그랬지. 부잣집에서 고생 모르고 잘한 여자라 고분고분할 줄도 모르고 늘 나를 무시했잖아. 당신도 당신 어머니처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내가 정말 당신을 무시했다면 당신이랑 결혼을 했을까? 애초에 내가 집안 수준 따지고 돈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기나 했겠냐고. 적어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당신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인 인간인 줄 몰랐기 때문이야. 연애할 때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처럼 사랑 많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고. 이따위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랑을 산산조각 낸 건 결국 당신이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던 거 아니야? 그랬으니 우리 집이 망하자마자 그렇게 차갑게 돌아선 거겠지.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 서로 사랑했었잖아.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해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소송까지 할 수가 있어? 심하다고? 그럼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은 심하지 않았어?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은 괜찮았다고 생각해? 어쨌거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적당히 하라는 말이야. 내가 당장 변호사를 어디서 구해? 돈 좀 생겼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치사하게 자기들만 비싼 변호사 끌고 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아니고 돈 없는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합의 이혼하자. 당신도 알겠지만 나 지금 돈 한 푼 없고 당신한테 내어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혼해야겠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응? 결국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돈이었던 건지 남편은 소송까지 갈 돈이 없다며 내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그것은 내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무시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것은 그렇게나 많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은 한 푼도 내주지 못하겠다니. 도둑놈 신보 같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자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다시 불같이 달려왔다. 이 못된 것,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버리는 건가요, 아주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는 아드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제 것이 아니었던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네 동생 등만 믿고 지금 이러는 거지? 제가 더 이상 참기에는 그동안 참아온 것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아주머니, 이 일은 그 사람과 저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더 이상 신경 끄고 빠지세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왜요?
더 못 보시겠으면 어쩌시려고요? 뭐 또 제 뺨이라도 때리시려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그때 맞은 걸로 이미 진단서 끊어놨는데 이번에 또 때리시면 재범이시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위자료를 2배로 물어주고 싶으시면 그러시든가요? 세상에,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영악하기 짝이 없구나.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신 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내가 너무 맞는 말만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온 것과는 달리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이전처럼 자기 성질대로 손부터 나가려고 해도 이제 내가 더는 순순히 맞아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혈압이 오르는 듯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그런 자기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나를 마지막으로 설득이라도 하겠다는 듯 남편이 내 손목을 낚아채며 애원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당신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흔하다고는 해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나랑 이혼하면 뭐 어쩔 건데? 이혼녀를 보는 세상 시선이 어떤지 당신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나야 남자니까 괜찮다 쳐도 당신은 앞으로 편히 살 수 있겠어?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화가 치민 나는 붙잡힌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남편을 노려봤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에게 똑똑히 말해주었다. 아니, 나 없으면 안 되는 건 당신이겠지. 뭐?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잘 나가는 동생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지만 당신은 백수의 돈도 없잖아. 그럼 이혼하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더 고민되지 않겠어? 너 정말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착하고 순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당신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이전의 나로 순한 거랑 멍청한 건 다른 거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인간에게는 단 한 푼의 손해도 봐줄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신경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곧 당신이 나한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테니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변호사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했다. 나의 가장 큰 목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동생이 선임해준 변호인단은 내가 요구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타당하게 계산하고 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다. 결혼 당시 거의 맨몸으로 오다시피 한 남편과 달리 나는 신혼집과 예물, 예단은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편에게 선물한 외제차까지 있었다. 그렇게 시댁과 남편에게 들어간 돈을 모두 계산해 보니 내가 재산 분할로 최소 3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 돈은 내가 사랑했던 남편에게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나와 내 가족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에게는 단 10원도 내어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렇게 나의 복수를 위해 변호인단이 부지런히 뛰어준 결과 몇 번의 재판 끝에 나는 위자료 5천만 원과 3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나는 속 시원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아니었다. 항소를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나는 이제 그 돈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시 무직이었고 그가 가진 재산으로는 내가 요구한 금액을 다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내게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남편은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보려고 내게 다시 사정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말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응? 말 조심해. 누가 누구 여보야? 우리 이혼 판결 난 거 그새 잊었어?
서연아, 나 돈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3억이라니.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응?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의무가 있나? 그러는 당신은 내 사정이 어려웠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봐준 적이 있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부부였잖아. 서연아, 너도 나를 사랑했었다며. 응? 우리가 부부였다는 건 이미 다 과거의 일이야.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나는 우리가 그냥 다시 잘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 정말 후회해.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고 평생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응? 글쎄, 이제 와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당신이 말하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진짜 부부였던 적이 있기는 한 걸까?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버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것뿐이고. 서연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응? 남편이 내 다리를 붙잡고 싹싹 빌자. 그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또다시 내게 달려들었다. 그래도 학습 능력은 있었는지 더 이상 나를 때리려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었다. 이 모든 게 결국 내 계략이었지.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 뭐라고요? 계략이요? 저한테 그 정도 계략을 꾸밀 재주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네요. 그랬다면 제가 당신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건 제 탓이 아니라 아주머니와 아주머니 아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안 돼! 절대 그렇게 못해. 너 같은 년한테 우리 집 재산을 뺏길 수는 없어.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그게 대체 다 뭐야.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왜 줘? 절대로 못 줘.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안 주고 싶다고 해서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재판은 왜 하고 판결은 왜 내렸겠어요? 판결이 떨어진 이상 경매가 진행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경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알아요. 아주머니나 아주머니 아들한테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없다는 거. 하지만 집은 있으시잖아요. 남은 돈은 아드님이 다 날려먹고 가진 거라고는 그 낡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이겠지만 그거라도 내놓으셔야죠. 어쩌겠어요?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집은 팔릴 테고 그러면 제 몫은 확실히 받게 되겠네요. 뭐라고? 경매? 우리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야, 이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소리 질러봐야 아주머니 목만 아프실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화풀이할 시간에 반성이라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럼 혹시 알아요? 제가 위자료를 조금 깎아드리기라도 할지. 그런데 이제 그 기회도 날아간 것 같으니 당장 이사갈 준비나 하셔야겠네요. 이제 곧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내 등 뒤로 끝까지 내 탓을 하며 나를 저주하는 시어머니의 악담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상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주니 일말의 죄책감마저 덜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얼마 뒤 결국 시댁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나는 밀려있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무사히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제 나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나의 결혼 생활은 결코 기대처럼 행복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나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나는 남동생을 도와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에만 전념하며 바쁘게 지냈다.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괴롭힘에서 벗어난 나는 이제 회사를 성공시키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 남매의 시너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회사는 날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어머니도 다시 좋은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이혼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셨지만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되찾으신 서연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한순간에 돌변했던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이제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서연님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줄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